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솟아오른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래등 같은 지붕 위로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걸려 있었고 담장은 높고 견고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 같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대로 벼슬을 지내고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최진사댁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부잣집이었지만 그 집 안을 들여다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정막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관직 생활의 허무함을 느끼고 일찌감치 낙향하여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던 선비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아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았는지 슬아의 자식 하나 없는 것이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부인과는 일찍 사별하고 홀로 넓은 사랑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최진사의 뒷모습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해 보였습니다. 밤이면 책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그 소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이지 않아 더욱 애달프게 들렸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붉은 홍시 몇 개만이 까치밥으로 남아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무렵 최진사는 인근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살 물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집에만 갇혀 있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세상 구경이라도 할 요량이었습니다. 장터는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온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활기찬 풍경을 뒷짐지고 바라보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가족을 위해 물건을 고르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해는 짧아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했고 길 가던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최진사 역시 타고 온 나귀의 곶비를 잡고 집으로 향하는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르던 늙은 하인박 서방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눈이 올 것 같다고 말하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처럼 흩날리던 눈발은 이내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어두워져 최진사와 박서방은 엉금엉금 기어가듯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고갯마루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 최진사의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처음에는 바위나 짐승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에 최진사는 나귀를 멈추고 그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도 바위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 해진 갱겹 옷 하나만을 걸친 채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몸 위로 이미 눈이 꽤 쌓여 있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눈 속에 파묻혀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여봐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 서둘러라. 최진사는 다급하게 박서방을 불렀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털배자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귀한 옷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박서방은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면서도 서둘러 아이를 업고 눈보라를 뚫으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연신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집안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아랫목을 데워라. 최진사의 호령 소리에 부엌 어미들은 정신없이 불을 지피고 숭늉을 끓였으며 하인들은 사랑채의 군불을 떼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수건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며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최진사는 갓도 벗지 않은 채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였는데 삐쩍 마른 몸집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티가 흐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길바닥에서 거렁뱅이로 살았을 아이라기에는 손발이 험하지 않고 얼굴선이 고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최진사는 순간적으로 숨이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면서도 어린아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총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낯선 곳에서 깨어나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려 소란을 피웠을 텐데 이 아이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본 뒤 시선을 최진사에게 고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어 최진사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어미가 따뜻한 미음을 한 그릇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아이는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손길은 떨렸으나 그 동작은 정갈했고 음식을 입에 넣을 때도 소리를 내거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격한 가풍 속에서 예절을 배운 양반집 자제처럼 행동하는 아이의 모습에 최진사는 물론이고 곁에 있던 박서방과 하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을 터인데 참으로 점잖은 아이로구나. 최진사가 나직하게 말을 건네자 아이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깍듯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가운데 아이는 최진사가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비록 낡은 무명옷이었지만 아이가 입으니 맵시가 났고 씻겨놓은 얼굴은 옥처럼 고와 마치 동자승이나 선녀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부모는 어디 계시고 어찌하여 그 험한 산길에 쓰러져 있었느냐? 최진사의 물음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길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의 말은 아끼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했으나 최진사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린 슬픔이 너무나 깊어 보여 억지로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한 일이로구나. 갈 곳이 없다면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몸을 추스르고 네 갈 길을 찾거라. 최진사의 배려에 아이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하는 모습 또한 법도의 어긋남이 없이 반듯하여 최진사는 이 아이가 평범한 천민 출신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늘이 자식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귀한 인연을 보내준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최진사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를 복동이라고 부르자고 했으나 최진사는 그냥 아이라고 칭하며 특별히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 눈을 깨끗이 쓸어 놓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마구간을 청소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는 솜씨에 하인들도 혀를 내둘렀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점차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며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틈틈이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글을 읽는 사랑채 근처를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최진사가 일부러 어려운 한시를 읊조리다가 짐짓 막히는 척을 해보았는데 마당에 있던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진사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글을 아는 것인가? 하지만 물어보면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모른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 뻔했기에 최진사는 모른 척 넘어가며 아이의 재능을 확인해 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최진사 댁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집에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더해지고 마당에는 아이가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이 정갈하게 그려졌습니다. 최진사는 더 이상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아이가 마당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양자로 드린 것은 아니었으나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아이가 자식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삶에 찾아온 작은 등불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영원할 수 없는 법이고 고요한 호수에도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기 마련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가 데려온 아이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사 댁에 들어온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군. 생김새가 양반 자제 같다고 하던데 혹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식이 아닐까? 아니야. 귀신이 씌어서 길가에 버려진 아이라던데 근거 없는 뜬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작 아이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해나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보찜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잠잘 때면 항상 그 낡은 보찜을 머리맡에 두고 잤으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진사는 서재에서 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꺼내 햇볕에 말리려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이 책들을 팻마루로 옮기는 것을 거들어라. 아이는 즉시 달려와 공손하게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옮기던 아이의 시선이 한 권의 책 표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책이었는데 아이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표지에 적힌 한자를 읽어내는 듯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진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책을 다룰 때 단순히 물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냄새를 맡으며 미세하게 떨리는 콧망울과
책장을 덮은 손길의 섬세함은 결코 그를 모르는 까막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밥상머리에 앉은 최진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그를 안다. 그것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듯하다. 헌데 어찌하여 숨기는 것일까? 아이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연민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안을 기웃거리는 불청객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에게는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상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읍내에서 건달 노릇을 하며 최진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최진사가 죽으면 그 막대한 재산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라 믿고 틈만 나면 집에 들러 아부를 떨거나 돈을 뜯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상철의 귀에 최진사가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상철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놈이 내 몫을 가로채려 들어? 상철은 눈에 불을 켜고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고요한 마을에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는 행랑채 구석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품속에 고이 간직한 낡은 보찜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떠나온 고향,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아이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따뜻한 밥과 잠자리는 고마웠으나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날에는 이곳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최진사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방의 촛불을 끄지 못한 채 그는 벽에 걸린 족자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건져 올린 작은 생명 하나가 적막하던 자신의 삶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륭화복 중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아이의 비범함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아이를 둘러싼 비밀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와 아이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리고 아이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상철의 등장은 이 평화로운 집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부디 이불을 꼭 덮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계절의 순환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도 어느덧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봄을 부르는 악기 소리처럼 들리고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좁쌀만 한 꽃망울이 맺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최진사 댁의 담장 안에도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묵은 냉기를 밀어내었고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눈 덮인 고개에서 죽어가던 아이는 그 사이 몰라보게 건강해져 창백하던 얼굴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돌았고 앙상하던 팔다리에도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 아이는 이제 최진사 댁의 어엿한 식구가 되어 이른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등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한 몸놀림 속에서도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깊고 고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신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최진사는 출타 중이었고 하인들은 각자 일터로 나가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서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훈장님의 선창에 따라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아이들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길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는데 아이 역시 그 소리에 이끌린 듯 자석처럼 서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게를 짊어진 채 서당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은 아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사람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을 깨우는 듯 아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가의 물기가 어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땅바닥에 놓여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평평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손길이 점차 과감해지더니 이내 거침없이 흙바닥을 가르며 글자를 새겨나갔습니다. 아이가 쓴 글자는 훈장님이 가르치던 천자문의 앞 구절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필체였습니다. 배운 적 없는 아이가 흉내내어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획의 굵기와 힘 조절이 완벽했고 글자 하나하나에 기품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서 피어난 글자들은 흙바닥 위에서 꿈틀거리는 용처럼 생동감이 넘쳤고 마치 명필이 붓을 휘둘러 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무아지경에 빠져 흙바닥이 도화지라도 되는 양 계속해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던 최진사가 우연히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발견한 최진사는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려다 아이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진사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아이의 어깨 너머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새겨진 글씨는 웬만한 선비들의 글씨보다 훨씬 뛰어난 달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아이가 언제 글을 배웠단 말인가? 저 필체는 예사 솜씨가 아니다. 최진사는 놀라움에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놀라 도망칠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흙바닥에 쓴 글씨가 저 정도라면 붓을 쥐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글이 나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재능을 목격한 사람은 최진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의 재산을 노리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먼 친척 조카 상철 역시 그 시각 서당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최진사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려다 최진사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으나 눈치 하나는 누구보다 빠른 위인이었습니다. 바닥에 쓰인 글씨가 범상치 않다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최진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최진사의 눈에는 단순한 기특함을 넘어선 감격과 애정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자식 없는 최진사가 저 아이를 양자로 들일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굴러들어온 놈이 내 앞길을 막으려 하는구나. 저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상철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글쓰기에 열중하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나뭇가지를 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발로 흙바닥을 문질러 글씨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황급한 동작은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모른 척 헛기침을 하며 그제야 다가가는 신입을 했습니다. 허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무를 하러 간다더니 서당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게냐? 최진사의 따뜻한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잠시 다리가 아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철저히 숨기려 들었고 최진사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짐짓 속아 넘어가는 척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뒤의 상철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진사 댁과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원지는 물론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주막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최진사 댁에 들어온 그 아이 말이야. 눈빛이 영 심상치가 않아. 내가 오다 가다 봤는데 혼자서 땅바닥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리더란 말이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이자 상철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역적의 자손이라 숨어 사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린 것이 그리 음침할 수가 있겠나? 눈매가 꼭 살갗이 같지 않은가 말이야. 상철의 말은 사람들의 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아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이간질은 집안 하인들에게도 뻗쳤습니다. 그는 부엌을 드나들며 참모들에게 떡고물을 쥐어주고는 넌지시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 기운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진사 어른도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저놈이 들어와서 집안의 복을 다 빨아먹는 것 같네. 조심들 하게. 언제 곡간이 털릴지 모르니. 어리석은 하인들은 상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쑥덕거리다가도 뚝 그치고 아이에게 주는 밥그릇에 은근히 누룽지를 많이 섞거나 찌꺼기 국을 주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대우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꽁보리밥을 씹어 삼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하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상철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인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왠지 모르게 서먹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부쩍 위축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구석으로만 도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철이 놈이 짓거리겠지. 내 재산을 탐내는 놈이니 아이가 눈의 가시 같을 테지. 최진사는 상철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아이가 더 큰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되어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어 떳떳하게 양자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아이의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또한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마당에서 빗질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상철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상철은 아이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내 놈이 주인을 홀려 이 집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게 사실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양반 집에 들어와서. 상철은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흔들리면서도 눈만은 똑바로 뜨고 상철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멸과 연민이 섞여 있어 상철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눈깔 봐라. 감히 어른을 노려봐. 상철이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찰나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대낮에 내 집 마당에서 무슨 행패냐. 최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상철의 팔을 쳐냈습니다. 상철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술 기운을 빌려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해요. 이놈이 밤마다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최진사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최진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상철은 툴툴거리며 대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나가면서도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의 정체를 내가 기필코 밝혀내고 말 테다. 상철이 사라진 뒤 최진사는 흐트러진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듯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은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 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늙은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어릴 적부터 그를 돌보아온 집안의 산증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모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최진사의 방을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상철 도련님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예사일이 아닙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그 비범함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유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아이의 보찜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옷감 안쪽에 꿰매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리께서는 짐작하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유모의 말에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진사는 그동안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보찜을 들춰보지 않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상철이 아이를 모함하여 쫓아내려 한다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확인해보세. 하지만 비밀은 지켜야 하네. 상철의 귀에 들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유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최진사는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흙바닥에 쓰인 수려한 글씨, 아이의 기품 있는 행동, 그리고 옷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문양,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행랑채로 돌아간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상철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멱살 부근이 화끈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은인 같은 분의 집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머리맡에 둔 보찜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보찜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겨주신 붓 한 자루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써주신 서찰이 들어있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마라. 때가 될 때까지 살아남아라. 부모님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존재가 최진사 어른에게 해가 된다면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입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상철이 밤새 주막에서 떠들어댄 탓에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며 흘끔거렸습니다. 심지어 최진사가 여우에게 홀려 양반 족보를 더럽히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상철은 이제 대놓고 사람들을 모아 아이를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부추겨 최진사 댁 담장에
돌을 던지게 하거나 아이가 심어놓은 꽃밭을 짓밟아 놓는 등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집안 단속을 시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를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최진사댁 마당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눈물처럼 흩날리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마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재능이 드러난 것은 축복이어야 했으나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철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울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지만 빗자루질 소리에는 전과 다른 슬픔과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아이와 그 재능을 시기하는 상철,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최진사와 유모,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이의 보찜 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마을을 뒤덮은 헛소문들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의 매미 소리가 찌를 듯이 요란해지고 마당의 흙바닥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채를 붙이며 더위를 쫓으려 애썼지만 끈적거리는 습기는 옷자락을 휘감으며 불쾌지수를 높여만 갔습니다. 최진사 댁의 분위기 역시 날씨만큼이나 무겁고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은 여름 장마철의 곰팡이처럼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 이제는 하인들조차 아이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며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으나 그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아이를 몰아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최진사에게 무난 인사를 드린다며 하루가 멀다고 사랑채를 드나들었지만 그 속내는 시커먼 먹물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상철은 하인들을 매수하여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하여 최진사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낫을 함부로 다루어 소의 다리를 다치게 할 뻔했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지펴 부엌을 태울 뻔했지 뭡니까. 이런 거짓 보고들이 빗발쳤지만 최진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철이 그럴수록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신뢰와 연민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상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더 악랄한 꾀를 내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진사 댁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제사에 쓸 귀한 제기들과 은식기들을 손질하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던 날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번쩍이는 유기그릇과 은수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하인들은 그것들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철 역시 일손을 거둔다는 핑계로 안채를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참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모두가 잠시 일손을 놓고 국수를 먹으러 부엌 쪽으로 이동했을 때 상철은 슬며시 무리에서 빠져나와 텅 빈 대청마루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매서운 독사처럼 번뜩이더니 가장 눈에 띄는 은수저 한 벌과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재빨리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사랑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려던 하인들 사이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여기 있던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네. 안방마님 역할을 하던 유모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진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모두 샅샅이 찾아보아라. 분명 어디엔가 잘못 두었을 것이다. 하인들이 마루밑과 장독대 뒤까지 뒤졌지만 사라진 물건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철이 헐레벌떡 뛰어와 짐짓 놀란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도둑이 든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집안에 도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상철의 말에 뼈가 있음을 느낀 최진사는 매섭게 그를 노려보았지만 상철은 뻔뻔하게 하인들을 둘러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라. 이 집 물건에 손을 댈 만한 놈이 누구겠느냐. 오랫동안 이 집 녹을 먹은 너희들은 아닐 테고. 상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거기 너 이리 와서 보찜을 한번 풀어보거라. 떳떳하다면 못 보여줄 것도 없지 않겠느냐. 아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다가왔지만 보찜을 보여달라는 말에는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보찜에는 부모님의 유품이 들어있어 남의 손을 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주저하는 모습은 상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저놈 봐라. 저렇게 꽁무니를 빼는 걸 보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상철은 하인들을 시켜 억지로 아이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방은 누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이부자리와 보찜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방에 상철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막아섰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불 밑을 들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숨겨두었던 은수저와 놀이개를 끄집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지. 이놈이 아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 은수저가 짤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너무나 기가 막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상철의 자작극임을 알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변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상철은 기세등등하여 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관아에 넘겨서 곤장을 치게 해야 합니다. 상철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까지 대문 기웃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푸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손버릇이 나빴네. 아이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린 채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아이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아이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억울함을 넘어선 어떤 결의에 차 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마루에서 내려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 썩 물러가라. 내 집안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최진사의 서슬퍼런 기세의 상철은 움찔하며 잡고 있던 아이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최진사는 떨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훔쳤느냐? 아이는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고 투명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연륜으로 보건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저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상처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비를 가리겠다. 모두 물러가라. 상철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셨지만 최진사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가린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내일이면 이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테니. 상철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섰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아이를 사랑채 옆 작은 방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겉으로는 근신을 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상철의 해코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자신의 보찜이었습니다. 아까의 소란통에 보찜이 풀어헤쳐졌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비밀이 드러났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무렵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진사와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최진사의 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고 유모의 품에는 아까 상철이 뒤적거렸던 아이의 보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최진사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괜찮다. 앉아있거라. 최진사는 등불을 방 가운데 놓고 아이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나는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일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최진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유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었던 다해진 누빔 저고리였습니다. 얘야, 이 옷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최진사의 물음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옷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아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최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유모에게 가위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유모가 가져온 가위로 최진사는 저고리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삭은 실밥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안감이 벌어지자 그 사이에서 얇은 비단에 쓴 편지 한 통과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등불 아래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최진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네가 바로 기영의 아들이었구나. 최진사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한 대제학 김기영의 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예감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유모의 손에 맡겨 탈출시키며 훗날을 기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옥패는 김기영이 임금님께 하사받은 것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최진사는 김기영과는 중마고우이자 동문수학하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던 최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유일한 혈육이 제 발로 자신의 집에 찾아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니 이는 하늘이 도우신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고생을 시켰구나. 최진사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안겨있던 아이도
최진사의 진심 어린 울음에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모도 옥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나리,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상철 도련님이 내일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모의 걱정스러운 말에 최진사는 눈물을 닦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결연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다. 내 친구의 아들을 도둑 누명 씌워 쫓아내게 둘 수는 없지. 최진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상철이 놈이 파놓은 함정이 제 무덤이 되게 만들어주마.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다가올 결전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등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타올랐습니다. 최진사는 붓과 종이를 가져와 밤을 새워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관아에 보낼 탄원서이자 친구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결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보찜 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내일 닥쳐올 폭풍우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심판의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상철은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고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찾아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낡은 보찜 속에서 나온 낡은 서찰 한 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입니다. 어둠은 가장 깊을 때 새벽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최진사댁을 덮고 있던 짙은 어둠도 이제 서서히 거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든 최진사의 손끝에서 먹물이 번져가듯 진실은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상철의 오만함은 어떻게 무너지고 아이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될까요? 밤새 세차게 퍼붓던 장대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씻긴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눈 시리게 파랗고 마당의 흙바닥은 물기를 머금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최진사댁 마당의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진사댁 대문 앞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철이 어젯밤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에 오늘 아침 최진사댁 마당에서 도둑 잡은 아이의 죄를 묻고 쫓아내는 구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기도 하고 아예 대문을 들어서 마당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상철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스대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 앙큼한 도둑놈의 본색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양반집 귀한 물건에 손을 대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제가 직접 관아에 넘기기 전에 여러분 앞에서 명백히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철의 옆에는 어제 아이의 방에서 찾아냈다는 은수저와 옥누리개가 보란듯이 붉은 비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귀한 것을 훔쳤다니 간도 크지.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비난 섞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다녔지만 아직 주인공인 아이와 최진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의 방문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최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편안한 차림이 아닌 정갈한 도포를 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단호하여
떠들썩하던 마당의 소음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이가 유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제 흙투성이가 되었던 옷 대신 최진사가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옥색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다소 야위었으나 맑은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죄인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아이의 말끔한 차림새를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꼬았습니다. 도둑놈에게 비단옷이라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군요. 최진사는 상철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마루 끝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진사의 목소리가 낮지만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죄인을 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내 집에 들어온 아이가 도둑으로 몰렸으니 그 시비를 가리는 것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상철이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저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시비를 더 가린단 말입니까? 당장 저놈을 멍석마리에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상철은 조바심을 내며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라. 물건이 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아이가 훔쳤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진사의 예리한 지적에 상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제가 거짓이라도 꾸몄다는 겁니까? 최진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서한과 지필묵을 준비하여라. 사람들은 도둑 잡는 마당에 웬 글방 도구인가 싶어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상철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최고급 화선지와 먹을 갈아놓은 벼루, 그리고 붓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최진사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내려와 붓을 잡거라. 아이는 대도를 내려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등 뒤로 꽂혔지만 아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옛말의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했다. 신보가 고약하고 도둑질을 하는 자의 손에서는 결코 바른 글씨가 나올 수 없는 법이다. 네가 만약 결백하다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써서 이곳에 모인 어른들께 보여드리거라.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아이의 학식과 기품을 증명하여 도둑 누명을 벗기려는 최진사의 지혜로운 계책이었습니다. 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핫, 글이라니요? 저 까막눈 거렁뱅이 녀석이 붙잡는 법이나 알겠습니까? 종이에 먹칠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붓에 먹물을 듬뿍 적시고 숨을 고르기 시작하자 장난스럽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허공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내 하얀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먹물이 튀는 소리가 들릴 듯 힘찬 붓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붓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용이 승천하는 듯한 힘있는 글자들이 꿈틀거리며 피어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아이는 일필이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설중송백. 아이가 쓴 네 글자는 웬만한 선비들도 흉내내기 힘들 만큼 완벽한 서체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획의 굵기와 삐침, 먹의 농담까지 조화를 이루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글을 다 쓴 아이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서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어린아이가 쓴 글씨란 말인가? 명필이다, 명필이야. 한석봉이 다시 살아온 것 같네. 글을 좀 안다는 마을 훈장님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멍하니 종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으로 내려와 아이가 쓴 글을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 필체는 하루 이틀 연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다. 이런 기계와 품격을 가진 아이가 고작 은수저 따위를 탐내어 도둑질을 했겠느냐? 최진사의 호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저런 글씨를 쓰는 사람은 마음도 대쪽 같을 텐데 도둑질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여론이 순식간에 아이 쪽으로 기울자 상철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씨 좀 잘 쓴다고 도둑이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재주가 좋으니 남의 주머니도 잘 털겠지요. 그때 최진사가 품속에서 낡은 서찰과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를 보자 사람들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지니고 있던 물건이다. 이 옥패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것으로 이 아이가 바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전 대제학 김기영 대감의 하나뿐인 혈육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기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명문가의 자손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잠시 신분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 아이가 냇간놈의 모함에 빠져 도둑 누명을 쓸 것 같으냐? 최진사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상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훔친 물건이 방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겁니까? 바로 그때 부엌 어미 중 하나가 울먹이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상철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던 하인이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상철 도련님이 시켜서 제가 몰래 도련님 방 이불 밑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천하의 잡놈 같으니라고, 죄 없는 양반, 자제를 도둑으로 몰아 최진사 재산이 탐나서 별짓을 다 하는구먼.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상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너를 관아에 넘겨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나 죽은 내 아비와의 정을 생각하여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허나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말거라. 내 눈에 다시 띄는 날에는 그날로 옥살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최진사의 언명에 상철은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듯 외치고는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내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가자 상철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상철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못 알아배었네. 미안하네, 도련님. 어쩐지 생김새가 남다르다 했더니 대제학 대감의 아드님이셨구먼. 아이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를 푸셨으니 다행입니다. 아이의 겸손하고 의젓한 태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곡간을 열게 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떡을 치고 술을 빚어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 최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진사 댁 마당은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멍석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막걸리, 갖가지 전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날랐고 남자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구박했던 하인들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요. 아이의 넓은 아량의 하인들은 감동하여 더더욱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 쓸쓸했던 그의 가슴이 꽉 찬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잔치도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갑고 적막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훈훈한 온기와 웃음이 배어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배마루에 아이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며 최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내 양자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것이다. 내 아비의 억울함도 언젠가는 반드시 풀릴 날이 올 게다. 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최진사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을 때 최진사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통해 따뜻한 진심이 오고 갔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피어난 접시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외로움도 의심도 두려움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가족의 정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씩 돋아날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모두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의 불빛만은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외롭거나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에 차 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밤하늘의 달림도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최진사 댁 지붕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최진사 댁의 행복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군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가족이 된 최진사와 아이, 그리고 평온을 되찾은 마을의 모습이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가문을 빛내는 모습과 늙어가는 최진사의 행복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마지막 이야기까지 듣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최진사 댁 마당에 또다시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뒤이어 하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여름날의 사건은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고 대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상철이 쫓겨난 후 마을에는 다시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는 파란 하늘이 더없이 높게 걸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낭낭하고 힘차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최진사의 양자가 된 아이는 최기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명실상부한 이 집의 작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기현은 타고난 총명함에 성실함까지 더해져 학문이 일취월장하였고 그 실력은 인근 고을 훈장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뛰어난 글솜씨보다도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를 잊지 않았기에 가난한 소작농이나 하인들을 대할 때도 결코 거만하게 구는 법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행랑채 군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직접 살피고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현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최진사 어른의 덕을 보고 귀한 아드님을 점지해 주셨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하루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긴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바둑을 두며 적막함을 달랬지만 이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글 공부를 봐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틈틈이 아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늙은 아비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걷는 훤칠한 아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최진사는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온화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평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다시 눈이 내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현이 처음 최진사 댁에 엎혀 들어왔던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밤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감돌던 그날 밤과는 달리 지금 최진사 댁 사랑방은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차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잘 마른 참숯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밤과 고구마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며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소리 없이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눈이 오히려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따뜻한 숭늉잔을 기울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현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돌아가신 친아버지 김기영 대감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잠시 옛 친구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자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자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네. 최진사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을 건네며 이 귀한 인연을 맺어준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보다 더 진한 정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현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웠습니다. 책을 읽던 기현이 잠시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밤이 늦었으니 그만 주무시지요. 기현의 걱정 어린 말에 최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 글 읽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잠이 오는 줄도 모르겠구나. 옛말에 자식 글 읽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더니 내가 그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최진사의 말에 기현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현에게 최진사는 생명의 은인이자 부모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등. 기현은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유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갓 쪄낸 시루떡과 시원한 동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출하실 텐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오늘따라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떡이 아주 찰지게 잘 쪄졌습니다. 유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늘 근심이 서려 있던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주름살 사이사이에 행복이 끼어 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화로 주위에 둘러앉아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떡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내년 봄에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제 실력을 세상에 시험해보고 언젠가는 친아버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기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최진사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훌륭한 생각이다. 너라면 충분히 장원급제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가서 네 뜻을 마음껏 펼치거라. 나는 여기서 너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마. 최진사의 격려에 기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세욕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비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진 시간이었지만 최진사 댁 사랑방의 불빛만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은 눈 내리는 어두운 산골 마을을 밝히는 작은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불빛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내일의 희망을 꿈꿀 것입니다. 최진사는 문득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그 하얀 눈밭 위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 오해와 미움들이 모두 덮여 사라진 듯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로구나. 최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기현이 최진사의 어깨에 두툼한 털배자를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드십니다.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최진사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고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김기영 대감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보게 걱정 말게나. 이 아이는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지킬 것이네. 자네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자로 키워낼 테니 자네는 그저 편안히 지켜봐 주게. 다시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기현아, 내 아버님 고맙구나. 네가 내게 와주어서 나의 남은 생이 이리도 따뜻하고 풍요로워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최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최진사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나란히 들려오고 방 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졌습니다. 화로의 불씨는 사그라들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난 사랑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기현은 또 마당을 쓸고 최진사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기현은 보찜을 메고 한양으로 떠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더 큰 만남을 위한 준비임을 알기에 두 사람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현이 떠난 뒤에도 최진사는 아들이 남기고 간 온기를 품고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금에 환영한 아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날, 최진사 댁 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기쁨 넘치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길에서 데려온 아이가 비범한 재능과 숨겨진 혈통을 드러내고
양아버지가 된 최진사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춥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밤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드는 평화로운 밤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시련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이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최진사와 기현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눈이 포근하게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눈 속에 묻어두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살았던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